제가 준비한 부분은 챕터 5 메시지 패싱 앤 뉴로바이올로지 중에서도 그 다섯 번째 서브챕터 뉴로 모듈레이션 앤 러닝 부분을 준비를 해봤습니다. 이 부분이 읽어보셨겠지만 워낙 짧기도 하고 그리고 또 여태까지는 좀 이해를 요구했던 부분이면은 이번 거는 이해라기보다는 좀 타당성? 그다음에 좀 유용성 이런 부분이 좀 더 중요한 부분 같아가지고 어, 제 생각에는 중간중간에 이제 멈춰가지고 이야기 해주시고 싶은 부분이 있으면은 이야기 해주시면서 넘어가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을 또 해봤고요. 또 제가 또 워낙 늦게 들어오고 또 중간중간 빠졌어가지고 이 액티브 인플루언스에서 말하는 그런 용어들에 대한 이해도가 떨어질 수도 있으니 혹시 수정해 주실 부분이 있거나 또 추가해 주실 부분 있으면 언제든지 멈춰서 이야기 중간중간 슬라이드마다 멈춰서 이야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신경 조절과 학습이라는 부분이었는데요. 앞서서 이제 그 어떤 액티브 인퍼런스적인 측면에서 그 우리 뉴로 아나토미, 서킷이나 아니면 뭐 스트럭처 같은 이야기들을 그 저자들이 설명을 했는데 그 저자들이 이제 이번 챕터에서는 스트럭처가 중요하긴 하지만 스트럭처가 우리에게 주는 어떤 정보가 좀 제한적이다. 그러면서 예를 들면서 그 어떤 서브스테인셜 나이그라의 롤을 생각했을 때 우리가 이러한 커넥션에 대한 이해만을 가지고는 이런 서브스테인셜 나이그라의 롤을 충분히 이해할 수가 없다. 왜냐면은 서브스테인셜 나이그라에서 분비되는 그 도파민의 양에 따라서 이 스트라이처 커넥티비티에 미치는 그런 모듈레이터 이펙트가 크게 달라질 것이기 때문에 이러한 어떤 모듈레이션 그 어떤 펑셔널한 부분까지 이해를 해야 조금 포괄적인 이해가 가능할 것 같다고 저는 이해를 했고요. 그래서 저자들이 이제 이렇게 시냅틱 에피카시를 모듈레이트 하는 데에 크게 두 가지로 분류를 했는데요. 하나는 조금 패스트하지만 트랜시언트한 모듈레이션이 있다고 설명을 하는 것 같았고, 다른 하나는 좀 더 느리지만 퍼시스턴트한 모듈레이션이 있다고 말하는 것 같았고, 두 번째 걸 이제 러닝이라고 설명하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저자들이 프리시션이라는 개념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을 하는데 이전 옛날에도 좀 나왔었던 것 같은데 프리시전을 이제 그 measure of confidence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제가 이거를 어떻게 이해를 했냐면은 어 예를 들면은 그 뭐 제가 비가 그러니까 다른 책에서 읽었던 예시인데 그 제가 비가 안 오는 지역에 살고 있다고 했을 때, 그 밖에 어느 날 아침에 일어나서 창밖을 봤는데, 그 제 집 앞마당 잔디가 젖어 있다면은, 그 제가 예상할 건데, 비가 올 확률이 적으니까 스프링클러가 밤새 돌아간 게 아닌가라고 생각을 할 수 있겠죠. 그래서 비가 온 건지 스프링클러가 켜진 건지 이제 판단을 하기 위해서, 그러면 다른 옆집의 앞마당의 잔디도 혹시 젖어 있나를 보면은 그 옆집 앞마당 잔디도 젖어 있다 이러면 비가 왔구나라는 쪽으로 좀 더 그 빌리프를 업데이트 할 수 있을 텐데 이때 만약에 제가 눈이 나빠가지고 옆집 잔디가 젖었는지 안 젖었는지 잘 확실하지 않다 이러면은 그 어떤 이러한 센소리 인풋에 대한 프리시션이 낮기 때문에 조금 덜 그 업데이트 빌리프를 업데이트 하겠지만 제가 안경을 쓰고 옆집도 확실히 젖었고 옆옆도 확실히 젖었다 이러면은 우리 집 스프링클러가 켜진 게 아니라 그 이 마을에 비가 왔나 보다라고 확실하게 더 빌리프를 업데이트 한다. 그래서 이런 프리시션이라는 것이 프리딕션 에러를 업데이트를 빌리프하고 이러는데 그 웨이트로 작용한다라고 이해를 했습니다. 그래서 프리시션을 또 어떻게 생각할 수 있냐면은 그 우리가 이렇게 베이시안 적으로 이렇게 흔히 아는 그 프라이어와 그 에비던스와 그 포스테리어를 따졌을 때 이 probability distribution의 variance와 관련지어 생각해 볼 수 있다고 생각을 했는데요. 그 예를 들면 이 우리가 들어온 어떤 센서리 인풋의 그 probability distribution이 이렇게 되게
베리언스가 낮은 그런 컨피던스가 높은 모양이라면은 이것에 맞게 더 포스테리어를 많이 업데이트할 것이고 그렇지 않다면은 덜 업데이트 한다 이런 식으로도 이해해 볼 수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책에서는 이러한 프리시션을 인코딩 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 우리 뇌에서는 뉴로 모듈레이터들이 이러한 프리시션을 인코딩 하고 있다라고 설명하면서 한 가지 예시로 든 것이 도파민의 경우에는 우리의 그 폴리시 그러니까 어떤 우리 시리즈 오브 액션에 대한 그 프리시전을 인코딩하고 있어서 도파민이 많이 분비된다는 것은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폴리시가 그런 프리 에너지를 미니마이즈 하는 데에 우리의 폴리시가 맞게 가고 있다라고 그렇게 컨피던스를 인코딩하고 있다고 이해를 했습니다. 혹시 이 그래서 그림은, 죄송한데 방금 그림은 출처가 어디인가요? 이게 제가 나중에가 아니라 지금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이게 그 저희 책은 아니고 제가 그 사실 이게 사이코시스와 관련돼 가지고 나왔던 논문인데요. 잠시만요. 출처 뭐 나중에 공유해 주셔도 괜찮을 것 네네네. 같긴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말하는 그 각 뉴로 모듈레이터들의 역할과 그게 약간 달라가지고 살짝 다른 것 같긴 한데요. 네, 출처는 나중에 네. 다시 그, 올려드리도록 혹시 하겠습니다. 저기 공식 질문을 좀 해도 괜찮을까요? 아까 잠시 봤었는데, 네, 그, 질문은 너무 좋습니다. 사실 답변은 아무래도 다른 분이 해주셔야 될 것 같은데 질문 좋습니다. 위에 그림의 세 번째 공식, 네. 그러니까 A의 세 번째 공식 보면 뮤 포스테리어는 뮤 프라이어 그러니까 뭐 뒤에 파이는 생략하고 뮤 프라이어 더하기 뮤 라이클리후드 여기까지는 오케이 이해했거든요. 한마디로 파이 프라이어랑 파이 라이클리후드가 얼마나 크냐에 따라 그쪽으로 치우쳐진다 이렇게 이해를 했는데 거기서 밑으로 내려갈 때 갑자기 파이 프라이어가 사라져요. 음, 왜 사라진 거지? 의미는 뭐지? 약간 이런 생각이 살짝 들었어가지고 혹시 네 답변이 가능하면 해주시고 아니면 뭐 일단 넘어가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제가 답은 이게 맞는지 모르겠는데요. 여기 프리시전에서 지금 표현하고 계시는 이 부분들이 대부분은 이제 가우시안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노멀 분포를 쓰고 있어서 제가 생각했을 때는 프라이어를 지금 미우 프라이어, 시그마 프라이어 스퀘어라는 파라미터 두 개로 노멀 디스트리뷰션을 잡고 라이클리후드도 비슷하게 잡게 됐을 때 실제로 포스테리어를 이제 적분해서 계산해 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다 못 나왔을 따라갔습니다. 다시 네. 예. 그 가우시안 분포는 이제 식이 명확하게 주어져 있잖아요. 그래서 가우시안 분포 프라이어랑 라이클리후드를 이제 두 개를 곱한 다음에 그 모든 프라이어에 대해서 이제 적분을 해주면 포스테리어가 되지 않습니까? 베이지안 뭐 베리에이셔널 베이지 이런 것들을 활용해서 그래서 그렇게 지금 계산된 게 이제 포스테리어인 것 같은데 프라이어랑 라이클리후드를 둘 다 지금 가우시안 함수로 잡았기 때문에 걔네들이 이제 적분해 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미적분해서 그냥 적분을 할 수 있는 형태가 돼서 그거를 이제 적분 공식으로 적분을 했을 때 이제 다 적분하고 난 그 값이 포스테리어의 그 뮤나 시그마 같은 값들이 아마 프라이어랑 라이클리후드의 파라미터로 지금 표현되고 있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저 식은 실제로 유도가 가능한 식인 것 같아서 조금 생략된 부분이 아닌가 싶기도 한데 어쨌든 네. 그래서 어, 네. 이거 아마 계산하면 그냥 나오는 값들인 것 같아서 이게 가우시안인 경우에는 받아들이셔도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제 제가 궁금했던 이유는 네네. 그 그러니까 파이 프라이어가 결국은 이제 그 사전 확률의 그 컴피던스. 프리시전이잖아요. 네, 프리시즌. 네네. 예, 그거를 중요하게 봐야 될 것 같은데 날려버리니
음. 사실 근데 이 식은 사실 되게 특수한 케이스거든요. 왜냐면은 가우시안이라는 가정 자체가 사실은 자연스러운 가정일 수도 있는데 실제로는 가우시안이 아니면 계산이 불가능해가지고 가우시안이라고 두는 케이스도 많아서 일단은 여기서 이렇게 뮤랑 파이를 두게 되면은 일단 해석만 따지자면은 그렇게 되지 않을까요? 예를 들어 그 프라이어의 이제 프리시즌이랑 라이클리후드의 프리시즌이 주어졌을 때 포스테리어의 프리시즌은 프라이어와 라이클리후드의 프리시즌의 합이다. 그래서 프라이어가 더 프리시즌이 높으면 높을수록 포스테리어의 프리시즌이 높고 마찬가지로 라이클리후드 모델의 프리시즌이 높으면 높을수록 포스테리어의 프리시즌도 높지 않을까. 그 이야기를 아마 두 번째 식에서 하고 있는 것 같고요. 그 세 번째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는 그 구체적인 그 실제 예측 결과를 식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것 같은데, 네, 제가 파악하기로는 마지막 줄, 그러니까 뮤 포스테리어에 대한 마지막 줄에서는 프라이어의 이제 민에 대해서 포스테리어의 민이 프라이어의 민 더하기 포스테리어 프리시즌과 라이클리후드 프리시즌의 비율 곱하기 실제 그 오차 라이클리후드 모델의 예측 결과, 그러니까 평균과 프라이어의 평균의 차이에 그 정확도 비율을 그러니까 시그널 게인을 곱해서 더해주는 값이다. 그래서 실제로 뮤 라이클리후드와 뮤 프라이어의 가운데 민의 차이에 대해서 라이클리후드 모델과 이제 포스테리어 프리시전의 비율을 가지고 게인을 곱해서 이렇게 보정을 음, 해주는 식으로 바로 되더라. 이렇게 좀 표현을 음, 해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음, 이게 아주 특수한 케이스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음. 가우시안이기 때문에 저렇게 조금 예쁘게 정리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도 구체적으로는 유도를 해봐야 되겠지만, 네. 이거는 발표 끝난 대로 바로 또 채팅창에 그 소스를 업로드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유로 모듈레이터가 우리 CNS에서 크게 이제 네 가지로 꼽아 뭐 더 많지만 뭐 다른 뭐 뉴로 모듈레이터 이제 가장 우리 대표적으로 말한 뉴로 모듈레이터 네 가지로 한정 지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아세틸콜린, 노라드레날린, 도파민, 세로토닌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각각이 이제 아세틸칼린 같은 경우에는 라이클리후드의 프리시전, 노라드레날린 같은 경우에는 트랜시전의 프리시전, 도파민 같은 경우에는 폴리스의 프리시전, 세로토닌 같은 경우에는 프레퍼런스나 인테로셉티브 라이클리후드의 프리시전을 인코딩하고 있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일단은 뒤에서 그 예시들이 비슷한 예시들이 조금씩 나오니까 넘어갔다가 다시 돌아오면서 한번 생각해봐요. 잠시만, 네, 네네네. 계속 끊어서 죄송합니다. 아닙니다. 허락하셨으니까. 네네, 좋습니다. 일단 라이클리후드의 프리시전이랑 프리퍼런스의 프리시전은 그래도 그림이 그려져요. 앞에서 봤던 그림처럼 결국은 이제 베이지안으로 생각을 하면은 라이클리후드 쪽으로 더 기울어지느냐 아니면 프라이어로 좀 더 기울어지느냐 요건 조금 그림이 그려지는데 트랜지션의 프리시전과 폴리시의 프리시전은 사실 좀 잘 그려지지가 않거든요. 저도 혹시 사실 네. 그 트랜지션을 어떻게 이해해야 되는지 몰라가지고 좀뭐 어려워가지고 저도 여기서 한번 여쭤봐서 같이 이야기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폴리시 같은 경우에는 아까도 예시가 나왔던 것처럼 제가 이해하기 폴리시라는 게 사실 시리즈 오브 액션을 폴리시라고 말하는 것 같은데 이게 사실 그렇게 그 probability distribution으로서 존재할 수 있는 어떤 그런 변수인지는 모르겠지만 여기서 설명하기로는 우리가 하고 있는 행동이 그 likelihood를 낮추고 있다는 거에 대한 빌리프가 높다를 프리시션이 높다라고 설명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내가 잘 하고 있다 지금. 내가 하는 행동들이 그 프리 에너지를 낮추는 거 있냐에 대한 신뢰도가 얼마나 높냐를 이제 폴리스의 프리시전이라고 설명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트랜지션은 제가 이해하기로는 어떤 스테이트가 변화하는 그런 것을 뭐 한 스테이트에서 어떤 센서리 인풋이 나서 다음 스테이트로 이렇게 변화하거나 그런 빌리프 업데이트를 하는 것을 트랜지션이라고 생각했는데 여기에
컨피던스나 프리시전은 무엇을 의미하는가라는 생각이 저도 들었었거든요. 혹시 도와주실 분이 계실까요? 혹시 제가 잠시 화면 공유해도 될까요? 네, 좋습니다. 제가 공유 중지해야 되네. 어, 아니다.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근데 네. 잠시만요. 제가 지금 뭔가를 보여드리고 싶은데 찾고 있어가지고 잠시만요. 그러면 정답에 가까운 도현님 말씀을 듣기 전에 저도 그냥 제가 생각했을 때 한번 저도 제가 생각하는 걸 한 번만 표현해 보면 저는 사실은 아세티콜린 자체가 라이클리후드의 프리시전이다라고 생각하기보다는 어쨌든 라이클리후드랑 뭐 폴리시 우리가 이제 앞에서 계속 다루었던 그런 개념들이 우리 뇌에서 뭔가 물리값이든 어떻게 뭔가 값으로서 어떤 존재할 것 같은데 아세틸콜린이 이런 라이클리후드의 프리시전을 바꾸는 요소, 그러니까 바꾸는 데 작용할 수 있다. 노라드레날린이 이제 트랜지션을 할 수, 그러니까 그러니까 트랜지션을 어쨌든 좀 바꿀 수 있고, 도파민은 폴리시를 바꿀 수 있고, 약간 그런 약간 팩터로서 작용하는 걸로 좀 이해를 했던 것 같아요. 네, 근데 제가 앞에를 잘 이해 네, 못해서 그랬을 수도 있는데 라이클리후드나 폴리시는 우리가 보는 그 식에서 뭔가 이렇게 어떤 뭐 변수나 뭐 아니면 뭐 어떤 디스트리뷰션 이런 것도 다루는데 트랜지션은 또 그런 비슷한 음, 사실 어떤 베리어블 뭐 하여튼 뭐 그런 건가요? 저는 이제 이 스테이트가 변화하는 그런 저희가 아마 네, 트랜지션은 아마 다루었던 뭔가 개념은 아니었던 것 같기는 합니다. 근데 아무래도 저는 그냥 사실 이런 극단적인 상황에 사람이 확 흥분하면서 뭐 이렇게 극단적인 생각할 수 있는 이런 변화를 표현한 건가 생각만 했던 것 같은데 생각해 깊게 고민을 못 해봤던 것 같아요. 저도 슬라이드 한 번만 같이 한 번만 도와주세요. 네, 저도 사실 이거 마지막에 도현님께서 설명해 주셨던 부분이 맞는 그 제가 잘 이해했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그냥 마지막에 그 미인값의 포스테리어가 이제 프라이어랑 라이클리후드 사이에 뭔가 존재하는데 네, 프라이어에 가까울지 라이클리후드의 민에 가까울지가 그 프리시전의 비율에 따라 이제 한쪽으로 가까워진다는 뜻으로 이해했거든요. 그러니까 즉 라이클리후드의 프리시전이 되게 크면은 결국 최종값의 포스테리어 민값이 이제 이제 그쪽으로 이동한다. 그래서 아래 그림 같은 경우가 보면 라이클리후드의 프리시전 되게 이제 큰 상태이고 그렇기 때문에 포스테리어가 프라이어에 비해서 이제 라이클리후드 쪽으로 치우친 걸 보여주고 즉 이런 거 보면은 이런 포스테리어의 이제 프리시전이 변하는 것 자체가 뭐 폴리시를 바꿀 수 있다고 하면은 이런 것처럼 이 포스테리어의 프리시전을 바꾸는 도파민 액션을 보여준 거고 이제 이것이 하나의 예시로서 도파민이 폴리시의 프리시전을 바꾸는 하나의 요소로서 작용한다 예시를 든 것이고 다음 그 슬라이드에 있는 표처럼 이제 각각의 그런 그 뉴로 트랜스미터들이 이제 각각의 값들의 이런 확률 분포에 있어서 그런 그 표준 편차에 해당되는 그런 프리시션을 바꾸는 벡터로 작용한다. 제가 일단 이해한 걸 제가 그냥 표현한 거 여기까지인 것 같습니다. 저도 이거 다시 한번 봤는데요. 이거 그냥 세 번째 식에서 네 번째 식으로 넘어가는 거 그냥 전개해 보면은 그냥 2번으로 대체하면 그냥 동치인 것 같아요. 아, 2번이 네, 들어가서 그러니까 2번을 한마디로 예, 이걸 네. 네, 프라이어의 프리시전이 포스테리어 프리시전에 녹아 있다. 이렇게 이해하면 네, 왜 날아갔는지 알 것 같습니다. 네, 2번이 녹아 있다라는 게 들어가 있으니까. 예, 예, 예.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해석하냐? 이게 프라이어가 있고 얘네 차가 있는데 그것만큼 얼만큼 업데이트 할 거냐 이런 식으로 해석하기 좋게 조금 이걸 일부러 묶으려고 그렇게 네, 했던 것 네. 같습니다. 어떻게 제 공유 중지를 해야 할까요? 도현님? 제가 바로 그냥 아, 네. 공유하겠습니다. 아마 될 것 같아요. 네. 네. 아직 보입니다. 준서 제가 중지를 해보겠습니다. 그럼. 네. 네, 지금 보입니다. 네. 이제 보이시나요? 네.
사실 트랜지션 모델의 프리시전이 아마 이 모델일 거예요. 그래서 그, 조심하셔야 될 부분이 이제 결국에는 지금 다 이, 그, 프로볼리스틱 그래피컬 모델, PGM으로 사실 다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여기서 이야기하고 있는 모든 것들이 사실은 확률 분포로서 지금 다 이야기가 되고 있고, 결국에는 이 변수들이 다 이루고 있는 걸 이야기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폴리시의 프리시전은 이 P파이의 프리시전을 이야기하고요. 예를 들면 제가 생쥐여가지고 왼쪽과 오른쪽 갈림길에 항상 마주해서 왼쪽 혹은 오른쪽으로 가는 그, 그걸 선택한다고 했을 때, 그, 왼쪽으로 가는 폴리시들에 대해서 이렇게 있고, 오른쪽으로 가는 폴리시가 있을 수도 있잖아요. 연속 확률 변수가 아니라서 단순히 서로 다른 확률로 이렇게 표현이 될 때, 그때 프리시전도 사실 정의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이해하시면 되지 않을까 싶고요. 마찬가지로 트랜지션 모델도 결국에는 확률 분포거든요. 그래서 이 3번이 사실 트랜지션 펑션이고, 결국에는 얘가 뭐 이렇게 시간에 의존하는 이런 형태로 나오지만, 실제 확률 분포를 봤을 때, 주사위 같은 걸 예시로 드시면은, 이 파이가 주사위의 종류라고 하시면 될 것 같고, 이 주사위의 종류와 그 지금의 주사위가 나온 걸 S라는 상태라고 하면, 주사위의 종류에 대한 어떤 프라이어가 있을 수 있고, 이게 그때 제가 말씀드렸던 이제 그 카지노에서 무게중심이 다른 주사위를 가지고 장난을 치는 그 사건을 이야기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이 파이를 이제 주사위의 종류, 1번 주사위, 2번 주사위라고 하고, 이 시간에 따라서 ST라는 어떤 주사위의 그 면이 나온다고 한다면, 이 주사위가 만약 1번 주사위고 무게중심이 2에 있었을 때, T번째 나왔던 면회랑 그 다음 번째 나올 면의 이제 확률 분포가 정해지겠죠. 그래서 이것도 1에서 6이고 1에서 6이니까 사실 얘는 이제 주사위가 두 개면 두 개의 6 by 6의 확률 분포를 이제 그릴 수가 있겠죠. 36개의 격자에. 혹시 이해되시나요? 그래서 제가 만약에 무게중심이 1에 가깝다면 1에서 1이 나올 확률, 2에서 1이 나올 확률, 3에서 1이 나올 확률, 4에서 1이 나올 확률, 5에서 1이 나올 확률, 6에서 1이 나올 확률. 어쨌든 1로 갈 확률이 되게 높은 격자가 나오겠죠. 그쵸. 그리고 마찬가지로 그런 식으로 1에 뭔가 확률이 많이 몰려 있는 그런 격자가 이렇게 나올 거예요. 그래서 그런 식의 분포라고 생각하실 수 있고, 여기서도 똑같이 프리시전을 정의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트랜지션의 프리시전이라는 것은 이 모델에 대한 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프라이어에 대한 프리시전은 어찌 보면 주사위의 종류에 대해서 내가 사전에 갖고 있는 어떤 그런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거기에 프리시전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얘가 라이클리후드 모델이라고 좀 생각을 하시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게 사실은 이게 굉장히 많이 엮여 있고요. 그리고 이게 사실은 지금 이 액티브 인프루언스 책에서 좀 더 자세히 설명해 줘야 되는 부분이 맞거든요. 근데 그거를 자기들이 쓴 논문에 대해서 이제 관례를 설명하지 않고 이렇다라고 먼저 이야기해 버리니까 뭔가 오해가 있을 수도 있는데, 실제로 제가 결국에는 이 그림을 좀 먼저 보여드리고 싶었어요. 사실은 이게 어찌 보면 스포일러일 수도 있는데, 그 액티브 인퍼런스 티어리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빌리프 업데이팅에 대한 펑셔널 어네토미를 다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센서리 인풋, 옵저베이션이 들어오고 그것들을 가지고 스테이트 에스티메이션을 해서 S를 라이클리후드 모델 기반으로 뽑고, 거기에 더 하이라키에 있는 폴리시 같은 걸 가지고 롤아웃을 해서 프리시즌과 함께 이제 폴리시를 셀렉션해서 그걸 다시 액션으로 뽑아내는 그런 전반적인 과정을 이렇게 뽑아내고 있거든요. 결국에 이 모든 것들을 하나하나 이 화살표가 다 결국에는 방금 보셨던 확률적 그 그래피컬 모델의 이 화살표들이에요. 그래서 이게 다 확률적 그래프 모델이어가지고 이 하나하나가 뭔가 어, 확률 변수에 완벽히 대응되는 건 아니지만, 어쨌든 그 값들과 이렇게 연관이 되게끔 이렇게 그려놓은 것들입니다. 그래서 이게 이렇게 방금 보여주셨던 그 표가 조금 더 역사적으로 이제 정리가 되고 서술될 필요가 있는데, 그래서 제가 이걸 먼저 보여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서 한번 먼저 보여드렸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한번 유심히 보시면 여기 뭐 콜텍스, 뭐 히포캠퍼스,
뭐 여러 가지 구조가 나와 있는 걸 좀 보실 수가 있어요. 여기 또 프리시전이 폴리시 실렉션과 연결돼 있다라고 이야기하지만 또 방금 보셨다시피 다양한 종류의 뉴로 모듈레이션 시그널들이 또 다른 부분과도 연결이 돼 있는 게 있기 때문에 좀 유의하시면서 보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이 논문이 그때 다영님께서 한번 소개해 주셨던 것 같은데요. 그래서 이, 이것도, 어, 네, 어쨌든 이건 러닝과 관련된 논문이고요. 그래서 액티브 인프런스 앤 러닝이라는 논문이고, 지금 책의 저자신 지오바니 페출로 군과 칼프리스톤 교수님 이렇게 포함돼서 쓰고 계십니다. 네, 이렇게 쓰신 내용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이제 관련해서 제너러티브 모델을 쭉 서술해서 네, 이런 식으로 변수들을 다 분리하고 거기서 뭐가 어떤 거에 대응이 되는지 여기서는 감마라고 하는 뭐 네, 프리시즌을 폴리시에 대한 빌리프의 프리시전만 지금 이런 식으로 표현하고 또 이제 폴리시에 대한 어쨌든 여러 가지 값들이 정리가 되어 있는데 여기서는 러닝에 대해서만 좀 이야기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 보여주셨던 부분에서 아마 참조하고 있는 논문이 그중 하나가 이 논문이 아닐까 싶고요. 네. 그래서 네, 다시 발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혹시 궁금증이 생기시면은 관련된 논문을 좀 보시면은 어느 정도 해결이 되지 않을까 싶고요. 제가 이쪽 분야를 정말 너무 어려워서 예, 네, 잘 제가 모르다 보니까 네, 좋은 도움을 못 드려서 어쨌든 죄송합니다. 그럼 다시 한번 가보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하나하나 그 이게 뒤에 좀 설명이 어느 정도 예시로 나오는 부분이 있으니까 그거를 보면은 조금 더 저자들한테 살짝 공감이 가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저자들이 먼저 근데 그럼 이렇게 그 뉴로 모듈레이터리 시스템, 뉴로 모듈레이터와 이런 프리시전을 연관 짓는 것이 도대체 어떠한 효용성, 어떠한 도움이 되길래 그걸 하느냐라고 하는 걸 세 가지 이유를 들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우리가 관찰한 어떤 생물 현상을 설명할 수 있다라는 것과 두 번째로 어떤 가설을 세울 수 있다는 점, 세 번째로 그 어떤 비침습적이고 좀 이렇게 대체적인 좀 쉬운 측정 방법을 통해서 이런 제너러티브 모델의 어떤 파라미터들을 측정해낼 수 있다는 그런 장점이 있다고 설명을 하고 있어요. 우선 그 우리가 관찰한 어떤 생명 현상을 설명하는 방식에 대해서는 그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 도파민과 그 리워드 프리딕션 에러에 대한 예시를 들어줬는데요. 우리가 잘 아시다시피 그 파블로비안 컨디셔닝에서 그 강아지가 있을 때 그 배를 울리고 계속 밥을 주는 그런 그 컨디션드 스티뮬러스와 리워드 계속 반복해서 줬을 때 처음에는 이러한 어소시에이션을 모르고 있을 때는 그 리워드가 주어졌을 때 그 도파민이 분비되고 도파민 뉴런들이 액티베이션을 보이게 되는데 이러한 어소시에이션이 계속 반복되고 이 동물이 그런 어소시에이션을 그 배우게 되면은 이제 그 리워드 그 도파민의 분비가 리워드에 오는 게 아니라 더 일찍 그 이 리워드를 프리딕트하는 그런 그 컨디션드 스티뮬러스 그 벨에 이제 그 이 리워드 도파민이 분비가 되게 되는 거죠. 그리고 뭐 이거는 이제 뭐 추가적인 케이스지만 만약에 이 배를 울렸는데 밥을 갑자기 안 준다 이러면은 베이스라인보다 더 디플리트된 도파민의 어떤 그런 농도를 보인다는 것을 볼 수 있었는데요. 그래서 기존에는 우리가 어떻게 이걸 해석을 했냐 하면은 뭐 도파민이 그래서 리워드 프리딕션 에러다. 우리가 프리딕트된 리워드와 그 실제로 받은 리워드의 차를 이 도파민이 시그널링 하고 있다. 그래서 이러한 리워드 프리딕션 에러를 통해서 그 어소시에이티브 러닝이나 그런 것을 이렇게 그 업데이트 하는데 우리가 이런 도파민이 사용된다라고 이해하고 있었는데 저자들은 이거를 액티브 인퍼런스 방식으로 해석을 그 비틀어서 해볼 수 있다고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리워드나 아니면 그 리워드를 프리딕팅하는 큐, 뭐 벨이을 우리가 이렇게 인카운트하게 되면은 우리가 이제 리워드가 온다는 그런 것을 리워드를 받거나 리워드가 온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우리가 하고 있는 이런 액션들, 시리즈 오브 액션 폴리시가 그 프리 에너지를 미니마이즈 하는 쪽으로 잘 가고 있구나라고 그 우리가 하는 행동에 대한 컨피던스가 높아진다고 설명을 하고 있고 이런 것을 그 인코딩하고 시그널링 하는 것이 그 도파민이다라고 이 도파민의 역할을 리워드 프리딕션 에러가 아니라 우리가 하는 행동에 대한 컨피던스로 설명을 해볼 수 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우리가 가설을 세우는데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다는 점인데요. 그 류이 바디 디멘시아라고 해서 치매 종류 중에 알츠하이머 다음으로 많은 원인이 되는 치매라고 하는데요. 이 류이 바디 디멘시아에서 흔히 나타나는 증상 중에 하나가 환각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환각이 그럼 왜 생기는가? 그런 가설을 세울 때 이런 뉴로 모듈레이터와 그런 프리시전이 사용될 수 있다는 건데 이 저자들은 그걸 어떤 가설을 세워보고 있냐면은 그런 하이얼 비주얼 콜텍스의 어떤 그런 패설로지가 계속 쌓이게 되면은 우리가 하이 비주얼 에리아에서 하이 비주얼 콜텍스에서 그런 프리딕션 하는 그런 센서리 인풋과 실제로 우리가 인카운터한 그런 프라이머리 비주얼 콜텍스에서의 그런 센서리 인풋에 대한 액티비티에 이제 그 미스매치가 생기게 되면은 우리가 이거에 대한 컨피던스를 떨어뜨린다는 거죠. 이런 컨피던스를 라이클리후드에 대한 컨피던스 떨어뜨리는 것은 이제 콜리너직 시그널링이 줄어드는 것으로 우리의 뇌에서는 나타나게 되고 이렇게 우리가 라이클리후드에 대한 컨피던스나 프리시전을 떨어뜨리게 되면은 우리가 들어오는 센서리 인풋을 믿기보다는 프라이어에 더 컨피던스가 커지게 되면은 우리가 감각하는 것이 우리가 센서리 인풋에 컨스트레인트 된 게 아니라 우리가 믿는 것을 보게 되는 그래서 할루시네이션이 나타나게 된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가지고 뭐 이런 식으로 하이포테시스를 세워볼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저, 마지막으로는 네. 네. 방금 환각에 대해서 한 번만 잠깐만 더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제가 네. 이해하기로는요. 이제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그런 컨셔스 익스피리언스는 뭐 프라이어도 중요하겠지만 우리가 들어오는 센서리 인풋에 의해서 그것이 많이 컨스트레인트 돼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들어오는 이 센서리 인풋에 대한 컨피던스가 너무 낮아지게 되면은 우리가 들어오는 센서리 인풋을 믿기보다는 우리의 프라이어가 우리가 경험하는 것에 더 큰 영향을 미치게 될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그 계속 하이어 콜텍스와 그 로어 비주얼 에리아들 간의 그런 미스매치로 인해서 우리가 들어오고 있는 이 센서리 인풋에 대한 컨피던스가 너무 낮아지게 되면은 우리가 보는 것을 믿는 게 아니라 믿는 것을 보게 되는 그래서 음, 비주얼 할루시네이션이 생기게 된다는 그런 방식의 음, 설명이었던 것 같아요. 음. 최근에 사실은 앞으로 이 액티브 인프런스 이제 파트 1이 끝나고 나서 다음 부분에 대한 내용들 좀 사전 조사하고 있었는데요. 그 중에 의식과 관련된 주제로 환각이나 망상, 그리고 뭐 조현병이나 아니면 뭐 최면 현상이나 뭐 암시 이런 것들에 대해 좀 찾아봤어요. 근데 재밌는 게 환각을 그 정신과에서는 그렇게 정의하더라고요. 저는 처음 봐가지고 그런 정의를 그러니까 실제로 물리적으로 자극이 들어오지 않았는데 그것을 경험하면 환각이라고 정의하더라고요. 그래서 자극이 없는 자극을 경험하는 거를 이제 할루시네이션이라고 하는데 근데 저도 그 설명을 동일하게 봤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 이게 환각뿐만이 아니라 한 가지 더 예시를 좀 보충 드리면은 딜루전이라는 망상이라는 현상이 있는데 그 현상은 오히려 프리시즌이 굉장히 강하게 정해져서 걔네들이 픽스돼 가지고 움직이지 않는 형태라고 설명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할루시네이션은 프리시전을 강하게 못 줘서 생기는 현상이라면 그래서 프라이어에 조금 더 강하게 생기는 현상이라면 딜루전은 얘네가 하나에 너무 강하게 생겨서 그래서 딜루전은 프리시즌이 너무 높아서 생기는 문제고 할루시네이션은 그 프리시즌이 너무 낮아서 생기는 문제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되게 재밌는 표현이었던 것 같아가지고 한번 네 이야기해보면 좋겠다 싶어서 말씀드려봤습니다. 방금 얘기에 조금만 제가 이해하고 있는 개념이랑 좀 비교해서 좀 말씀을 드리자면, 저는 방금 설명에 조금 동의가 되지 않는 부분이, 저는 결국은 이 프리시전이라는 게 라이클리후드와 프라이어 사이의 상대적인 가치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게 본다면 망상도 프라이어의 프리시전이 훨씬 더 큰 상황인 거고, 할루시네이션도 프라이어의 프리시전이 훨씬 더 큰 상황. 그러니까 대상을 동일하게 보면 둘 다 같은 얘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라이클리후드에 비해서 프라이어의 프리시전이 클 때 망상도 나타나고 환각도 나타나고 이게 더 맞는 설명이 아닌가 싶은데 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그 부분에 저도 잠깐 질문이 있었던 건데, 방금 그 일준 선생님 말씀하신 내용대로라면 사실 프라이어에 대한 그 프리시전이 엄청 강한 상태인데, 저희가 도파민이라고 하는 것이 물론 액티브 인퍼런스 이 책 안에서의 주장이긴 하지만 도파민의 역할이 프리시전 바꾸는 건데, 그런 말은 할루시네이션과 그 딜루션은 도파민 액션이 되게 떨어지는 상태인 것처럼 뭔가 느껴졌었는데, 사실 저희가 그런 치료제들이 이제 도파민을 억제하는 치료인데 이런 부분이 약간 좀 안 맞다고 생각하시진 않으신지 아, 여쭤보고 네. 싶었어요. 방금 얘기에 대해서 제 생각은 지금 여기서 도파민, 여기 액티브 인퍼런스에서도 도파민을 폴리시에 대한 프리시전으로 설명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프리시전의 어떤 목적어가 전 다르다고 생각을 하는 거고, 지금 얘기하는 건 지각에 대한 부분이고, 네, 그런 측면에서 저는, 그러니까 그 프리시전에 대한 목적어가 다르기 때문에 전 다른 부분에 대한 이야기인 거고, 또 근태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이 책에서만 하는 주장이고, 이게 아직은 공식적인 이론도 아니고, 저는 저번에 그 다음 챕터에서는 뭐 도파민, 뭐 각 뉴로 아나토미 이런 거에 대해와 연결 짓는다라고 할 때 제가 좀 뭐? 했던 반응 중에 하나가 그거거든요. 뭐냐면 아직 몰라요. 근태님도 이쪽 공부를 하셨지만 우리가 이 뉴로 그 어떤 신경화학 신호에 대해서 아는 게 거의 없어요. 음. 근데 잘 모르는 걸 또 새로운 이론과 연결 짓는다? 그러면 정말 그냥 사상 누각 같은 이론이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을 해서 뭐 그런 두 측면에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아직 모르는 게 많다. 또 여기서 말하는 그 도파민의 프리시즌은 폴리시에 대한 거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좀 맞을 것 같아요. 조현병에 아, 대해서 또 네, 몇 가지 네. 그 재밌는 게 있는 것 같은데요. 그래서 그 말씀해 주셨던 것 중에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그 그 렐러티비티가 중요한 것 같아요. 제 생각에도. 그 프라이어가 높냐, 뭐 그 에비던스가 낮냐 이게 아니라 프라이어에 비해 얘가 낮은 것 같다라고 이해하는 게 그래서 왜냐면은 그래서 조현병은 프라이어가 높은 건데 에비던스가 낮은 건데라고 하면은 그 1번인지 2번인지 살짝 헷갈릴 수 있기 때문에 얘에 비해 얘가 낮다 그 차이 정도로 해석하는 게 좋을 것 같고 그런데 또 반면에 또 패러독식한 점이 뭐냐면은 그러면 스키조프레니아에서 그 우리가 센서리 인풋에 대해서 어떻게 이해를 기존에 하고 있었냐 하면은 도파민이 높기 때문에 세일리언스가 높고 더 안 중요한 거에 더 많이 어텐드 한다고 하면은 사실상 이 센서리 인풋에 대한 프리시전이나 어텐션, 세일리언스가 더 높다라고 받아들여야 될 것 같은데 딜루전과 할루시네이션 측면에서는 오히려 이게 낮다라고 할 설명을 하고 있으니까 베이지안적으로 볼 때 약간의 패러독스가 있는 한 그러한 면도 좀 있다라고 말하는 논문들도 있더라고요. 네. 그, 너무 중요한 이야기이신 것 같아서 혹시 제 화면 공유를 한번 해도 아, 될까요? 네. 그 제가 사실 제대로 이해를 못해서 설명을 제대로 못 드리는 걸 수도 있는데요. 그 조현병에서 일반적으로 딜루전이랑 할루시네이션이 동시에 나오는 케이스가 많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두 개가 반대된다라고 하면은 패러독스가 생기는데 그거를 설명하기 위해서 이제 프리딕티브 코딩을 활용해서 이 셀프레스에서 오피니언을 낸 게 제가 사실 방금 말씀드리려고 했던 내용이었어요. 근데 이미 너무 잘 알고 계셔가지고 저는 잘 이해를 못했지만 한번 여기에서 뭐 이야기하는 결론은 여기 박스 안에 뭔가 적혀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를 뭔가 보여드리면 더 재밌는 논의를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서 한번 저는 잘 이해를 못했지만 그래서 보여드리면은 이게 보시면 딜루전이랑 할루시네이션이 둘 다 이제 가끔 일어나는데 이 환각인 사전 믿음에 더 높은 프리시전을 주고 딜루전은 레스 프리시전을 준다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더라고요. 근데 대신에 이제 여기서 그 패러독스가 발생하는 게 여기서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부정확한 프라이어가 딜루전 빌리프를 형성할 수 있는데 동시에 정확한 프라이어는 음, 여기서 딜루전을 유지시키고 네,
네, 얘네들을 유지시키는 거에 영향을 준다. 저 잘 이해를 못했어요, 사실은. 근데 이게 아, 그 두 개가 서로 패러독스 하는 게 아니라 사실은 둘 다 관련이 되는 거고, 그래서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게 여기서는 그게 패러독스가 아니라 딜루전은 레스 프리사이즈한 프라이어라고 표현을 하고 그런 거라고 생각을 하고 할루시네이션을 more precise prior라고 이렇게 결부를 짓고 그 둘 사이의 역사를 여기서 뭔가 유지를 시키고 뭐 그렇게 표현을 하더라고요. 혹시 이해하신 분 계신가요? 말씀해 조금 주신 것, 덧붙이자면 뭐 네네. 제가 정신과 의사니까 네. 그 딜루전이 그 레스 프리사이즈 프라이어라는 게 그 경험적으로 너무 이해가 안 되는 문장이거든요. 아, 뭐냐면 네. 딜루전이라는 건 결국은 이제 너가 갖고 있는 믿음에 대해서 반대되는 증거를 아무리 갖다 줘도 그러니까 그 프리시전이 높은 라이클리후드를 막 들이밀어도 갖고 있던 원래의 프라이어를 절대로 바꾸지 않는 그게 딜루전인데 그거를 레스 프리시전이라고 표현을 하는 게 너무 경험적 측면과 동떨어진 표현이라서 이걸 어떻게 이해해야 될지. 제가 생각하기로는 이 딜루션이 처음 생기게 된 때를 생각해 보면 오히려 이게 반대로 될 것 같은데요. 예를 들면 내가 20살 살면서 당연히 돌아가신 할아버지가 눈앞에 보이면 안 된다는 걸 프라이어라고 생각한다면은 당연히 돌아가신 할아버지 눈앞에 보이면 안 되는데 내가 방금 돌아가신 할아버지가 눈앞에 보인다는 센서리 인풋이 왔을 때 이거를 믿어버리는 게 딜루전이 된다는 아니면은 뭐 우리 그건 엄마랑 내가 할루시네이션 아닌가요? 우리 엄마랑 내가 30년 살았는데 그래서 엄마라는 걸 알지만 갑자기 어느 날 느낌이 엄마가 아닌 것 같은 느낌이 든다라고 했을 때 이걸 바로 업데이트해서 저 사람은 엄마가 아니라 임포스터다 라는 딜루전이 생긴다고 하면은 오히려 기존에 있었던 어떤 커먼 센스나 이런 프라이어들을 지금 내가 느끼는 감정이나 어떤 센서리 인풋으로 완전히 바꿔버린다라는 측면에서 보면은 딜루전이 어떤 커먼 센스에 대한 프라이어가 낮고 들어오는 센서리 인풋에 대한 그 프리션이 높다라고 이해해 볼 수도 있지 않을까요? 충분히 가능한 설명인 것 같기는 합니다. 조금 더 생각을 해봐야겠지만. 네. 사실 확실히 이 논문 같은 경우는 액티브 인퍼런스의 관점보다는 사실은 그 프리딕티브 코딩에 대한 관점으로 좀 설명을 하고 있는 논문이에요. 그래서 보시면은 방금 준서님께서 프리딕션이랑 프리딕션 에러의 관점에서 설명을 해주셨던 것 같은데 프리딕션과 프리딕션 에러의 관점에서 설명을 하면 조금 더 와닿지 않을까 싶은데요. 네, 액티브 인퍼런스에서 이야기하는 그 라이클리후드 모델이나 프라이어 모델에 대한 걸로 좀 복잡하게 또 생각을 해보면 되게 좀 어려워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프리딕션이랑 프리딕션 에러의 관점에서 좀 설명을 이해를 하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들고요. 네, 네. 어쨌든 재밌게 봐주신 것 같아서 네, 화면 아, 공유 그만. 발표가 좀 풍요로워지고 있는 것 같아서 저 넘어가. 그리고 네, 아까 루이바디 디멘시아 네, 슬라이드에서 한 가지만 약간 짚어보고 싶었던 거는 네. 그러니까 지금 루이바디 디멘시아의 증상으로서 지금 비주얼 할루시네이션이 나왔고 그리고 저희 비주얼 할루시네이션 하면 이제 스키조로 이제 항상 생각을 하게 되는데 근데 이제 그 여기서 짚어드리고 싶었던 건 루이바디 디멘시아에서 할루시네이션이 생기는 거는 사실 스키조에서 생기는 할루시네이션이 다를 수는 있어요. 그러니까 음, 디멘시아라고 하는 것은 저희가 이제 치매라고 하는 건 사실 인지 기능이 떨어지는 모든 병을 이제 얘기를 하는 건데 이게 증상으로서의 사실 증후군으로서 사실 되게 넓은 의미고 사실 그런 치매를 만들어내는 원인들이 이제 나이가 들면서 이제 뇌가 퇴행하면서 생기는 걸 말하는데 가장 대표적인 게 이제 아밀로이드랑 타우가 축적되는 우리가 말하는 알츠하이머 디지즈고 그만큼 많은 이제 알츠하이머랑 타우라고 하는 그 물질이 쌓이면서 뇌가 망가지는 병인 것처럼 다른 물질, 즉 시뉴클레인이라고 하는 물질이 쌓이는 병들도 있어요. 그 중에 대표적인 그 시뉴클레인이 이제 뭐 우리의 움직임에 관여하는 곳에 쌓이는 게 파킨슨 병이고요. 근데 그 시뉴클레인이 콜텍스에 그러니까 대뇌 피질에 쌓이는 병을 루이 바디 디멘시아라고 해요. 근데 이유는 모르겠지만 그 루이 바디 디멘시아가 이제 조금 젊고 그리고 이제 얘기하는 것처럼 이런 비주얼 할루시네이션 증상 그리고 인지 기능의 플럭추에이션이 보이는 경우에 의심을 하는데
말씀드린 것처럼 이 디멘시아를 최종 확진을 하려면 결국 조직 부검을 해서 그런 쌓여있는 물질들이 확인이 돼야 되는데 저희가 그럴 수는 없기 때문에 보통 이제 돌아가실 때까지 진단은 임상적으로 possible, probable 이런 관점을 가지고 계속 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심은 하지만 결국은 근거들을 모으게 되고 그 근거들을 모으는 과정에서 루이 바이 디멘시아에게 진행하는 검사 중 하나가 이제 PET-CT로서 뇌 기능이 이제 뇌가 뇌가 이제 그 메타볼리즘, 뇌가 이제 일을 하면은 많은 물질 대사가 일어나는 것을 보는 검사를 했을 때 오시피탈 로브 쪽으로 기능이 많이 떨어져 있는 게 보여요. 그래서 루이 바이 디멘시아에서 보이는 비주얼 할루시네이션은 어쩌면 센서리에 대한 그런 처리가 정보가 안 되다 보니 약간 생기는 비주얼 할루시네이션이라는 점에서 저는 사실은 저희가 지금 계속 얘기했던 스키조에서 생기는 비주얼 할루시네이션이랑은 조금 다를 수 있다는 점. 그러니까 결국은 결론적으로는 프라이어의 정보를 프리시전을 더 그쪽으로 향하는 건 맞지만 그 에티올로지가 센서리 인풋에 대한 처리가 확 낮아지기 때문에 프라이어 쪽으로 쏠리는 그런 약간 관점으로 보면 그래도 혹시나 좀 더 깊게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서 네, 음, 코멘트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어디까지 했었죠? 여기 할 차례인가요?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제너러티브 모델을 세울 때 이런 파라미터들이나 어떤 이런 변수들을 측정을 해내야 되는데 우리가 뇌에서 일어나는 여러 신경 활동 중에서 과연 어떠한 피처가 이러한 파라미터로서 우리가 측정을 할 수 있는지 뭐 이런 문제점이 있는데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그런 배경 지식들을 통해서 좀 편리하고 non invasive한 메저먼트를 통해서 이런 제너러티브 모델을 측정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는 건데요. 우리가 흔히 알고 있었던 저는 몰랐지만 이번에 알게 됐지만 알고 있었던 지식 중에 하나가 이제 우리가 얼마나 많이 깜빡이는지가 도파민의 레벨과 어떤 상관관계를 이룬다. 또 우리 홍채의 크기가 뭐 퓨필 다일레이션이 노르아드레날린과 어떤 상관관계를 이룬다는 점에서 어떤 우리가 제너리티브 모델을 나중에 세워가지고 앞서 말했던 그런 하이포테시스를 세우거나 아니면 어떤 바이올로지를 설명하고자 해서 식대를 세워야 할 때 도파민이나 노르아드레날린을 직접 잴 필요 없이 이런 아이블링크의 어떤 횟수나 어떤 퓨필 다일레이션들을 통해서 그러한 변수들을 측정해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장점이 있다라고 저자들은 설명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인가요? 아닐 수도 있는데 저자들이 저 여기서부터 살짝 무슨 말을 하는지 잘 모르겠다는 느낌이 있었는데 그래서 이 프리시전을 바꾸는 데에는 크게 두 가지 패스트 체인지스와 슬로우 체인지스가 있다고 구분을 짓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패스트 체인지 인 프리시전은 그 어떤 개인 모듈레이션을 하는 역할을 하는데 앞서 말했듯이 여기는 뉴로 모듈레이터에 의해서 이러한 프리시전의 fast and transient changes가 나타나는 것 같고 이거는 시그널의 인텐시티를 바꾸는 역할만 하는데 반해 우리가 좀 더 슬로우하고 persistent한 프리시전의 체인지가 있는데 우리가 이걸 learning이라고 부른다. 이거는 우리가 시냅틱 에피카시를 바꿈으로써 일어나게 된다라고 말을 하게 되고요. 이러한 방식을 통해서 단순히 시그널의 인텐시티를 바꾸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러한 시그널을 어떻게 인터프레트 하는지를 바꾸게 되는 과정이 일어날 수 있다라고 설명했어요. 그래서 이러한 러닝이 일어나는 과정을 생물학적으로는 Hebbian learning을 통해서 뭐 cell that fires together, wires together이라고 하면서 어떠한 일이 계속 동시에 일어날 때 우리가 이 일이 동시에 일어날 가능성이 높구나라고 생각하면서 이 둘의 어떤 그런 커넥티비티를 높이는 방식으로 그러한 러닝이 일어난다고 여기서는 말하고 있고요. 우리가 생물학적으로는 그게 이제 보통 LTP를 통해서 두 셀이 동시에 파이어링하게 되면은 어떤 그런 시냅틱 에피카시가 강해지는 과정을 통해 그것도 뭐 어소시에이티브 러닝의 경우이긴 하지만 다른 러닝의 경우에는 꼭 모든 러닝이 헤비한 통해 일어나진 않지만 여기서는 뭐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이러한 시그널 인터프리테이션이 바뀌는 그런 롱텀 체인지스가 일어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조금 말씀을 좀 덧붙여도 될까요? 네, 좋습니다. 네, 네.
질문이기는 한데요. 저는 이해하기로는 이제 가우시안 분포로 따졌을 때 뮤가 어떤 내용이고, 네. 그러니까 평균이 내용이고, 이 프리시전이라는 건 그 평균을 얼마나 지지하는 신뢰도라고 이해를 하고 있는데, 여기서는 프리시전의 변화가 빠르냐, 느리냐, 이렇게 설명을 하는 게 당최 이해가 되지 않거든요. 무슨 말이냐면 프리시전 자체는 어쨌든 그 라이클리후드와 프라이어를 비교를 한다면 프리시전에 따라서 어느 쪽으로 변화를 할지, 한마디로 이제 프라이어에 비해서 라이클리후드의 프리시전이 더 강하다면 변화의 속도가 빠른 거고, 그러니까 프리시전이 크면, 그러니까 라이클리후드의 프리시전이 크면 클수록 변화의 속도가 빠른 거고, 라이클리후드의 프리시전이 작으면 작을수록 변화의 속도는 적을 거고, 이게 맞는 것 같은데, 프리시전 자체에 대한 변화로 설명하는 건 도대체 어떤 의미인지 잘 몰라서요. 이게 제가 생각했을 때는 저도 사실 비슷하게 이해를 그냥 하고 있었거든요. 그 뉴로 모듈레이터의 레벨이 컨센트레이션이 바뀌면은 뭐 특정 어떤 파라미터의 프리시전이 변화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뉴로 모듈레이터가 프리시전의 체인지스라기보다는,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뭐 미분 프리시전의 미분값과 비례하는 라기보다는 changes in neural modulator concentration이 changes in precision이라고 이야기 되면은 설명하신 것처럼 그냥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되지 않을까? 라고 그렇게 복잡하게 생각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한 단계 더 원 레벨 딥게 이렇게 changes in precision이라고 따로 이렇게 생각하지는 않았던 것 같은데요. 오히려 두 번째 거가 그런 식으로 이해해 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긴 하네요. 슬로우 체인지스 인 프리시전은 우리가 단순히 그 프리시전이 높아지고 낮아지고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 프리시전을 인터프레트 하는 그 자체, 그러니까 정말 그 changes in precision을 말하는 걸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혹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정규입니까? 네. 어디 있었어? 저는 전 앞에 모임 있어가지고 미안합니다. 아, 질문은 이거입니다. 지금까지 제가 이해하고 있는 개념과 지금 여기서 설명하고 있는 개념이 조금 갭이 있어서 이 갭을 좀 메꾸고 싶은 건데, 제가 지금까지 이해하고 있는 건 가우시안 분포에서 민값, 과 이제 그 프리시전 값이 있는데 민 값이 그 내용이고 프리시전은 그 내용을 얼마나 지지하느냐로 개념을 잡고 있었고 그렇다면 결국은 프라이어와 라이클리후드의 어떤 차이일 텐데 이게 그 라이클리후드의 프리시전이 크면 클수록 그 프라이어가 라이클리후드 쪽으로 끌려올 힘이 더 커질 거고 라이클리후드의 프리시전이 낮으면 낮을수록 프라이어가 라이클리후드 쪽으로 끌려올 수 있는 힘이 작을 거고 그러니까 프리시전의 절대값 자체가 그 변화에 있어서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는데 프리시전의 패스트 체인지와 프리시전의 슬로우 체인지는 뭘 의미하는 건지에 대한 게 질문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지금 해당하는 내용에 대한 그런 생물학적 메커니즘이 따로 있으면 제가 생각해 보려고 했는데, 그건 아닌 것 같네요. 네. 오케이, 알겠습니다. 네. 제가 이해하기로는 이 말씀해 주셨던 것 같이 시간에 따라서 우리가 들어오는 뭐 센서리 인풋에 대한 뭐 라이클리후드에 대한 프리시전이 변화한다라고 설명을 하게 되면은 패스트 프리시전, 그러니까 뭐 내가 안경을 썼다 벗었다 하면은 안경을 벗었을 때는 사실 라이클리후드에 대한 프리시전이 낮아야 될 거고 안경을 쓰면은 라이클리후드에 대한 프리시전이 높아야 되겠죠. 이러한 변화가 이렇게 빠르게 트랜시언트한 변화는 뉴로 모듈레이터에 의해서 우리가 시그널을 하고 있다. 반면에 슬로우 체인지스는 사실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될지 잘 모르겠긴 한데 뭔가 좀 더 뭐 이렇게 하루 뭐 시간 단위가 아니라 먼스 단위의 퍼시스턴트한 그런 어떤 그런 정도의 뭐 내가 뭐 라이클리후드를 얼마나 빌리브하고 컨피던스를 주고 안 주고 하는 거는 그렇게 트랜지언트한 어떤 업 앤 다운 레벨 오브 뉴런 모듈레이터가 아니라 어떤 그 커넥션의 구조 자체가 변화하는 그런 러닝에 의해서 일어나는 것 같다라고 이해를 합니다. 저도 비슷하게 이해를 했던 것 같은데요. 근데 저도 사실은 일주님이랑 비슷한 고민이 계속 생겼던 이유가 어떤 확률 분포가 사실 정해지면은
이미 거기에 평균 값이랑 이제 그 표준 편차 내진 분산으로서 프리시즌 사이 정해지는 거잖아요. 근데 지금 여기서 제가 계속 헷갈렸던 게 원래 분포가 수학적으로 하나 주어지면은 평균이랑 분산이 정해지는데 여기서는 지금 각각의 어떤 그 모듈레이션 시그널들이 그 프리시즌을 인코딩하고 있다고 하니까 갑자기 또 그러면은 이게 분포가 갖고 있는 어떤 값이라기보다는 또 다른 것에 의해서 반영되고 있는 변수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하게 되더라고요. 음, 그래서 그렇게 되다 보니까 이렇게 표현을 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예를 들어 실제로 프리시전을 이제 도파민, 세로토닌 뭐 이런 수많은 시그널들의 모듈레이션을 그러니까 개인 값을 조정하는 그 개인 모듈레이션으로 어디에 어떻게 집중을 해야 될 것인가를 빠르게 바꿔준다라는 표현이 왼쪽에 있는 것 같고 마찬가지로 시냅틱 에피컷이라는 걸 실제로 얘네들이 조정하고 제가 오른쪽 그림을 사실 제 이해가 안 돼요. 생물학적인 지식이 없어서 근데 그 어떤 세로토닌 계열과 도파민 계열이 어떻게 분포가 돼 있고 그게 실제로 생물학적으로 바뀌어서 실제로 그 프리시전에 대해서 천천히 이제 실제로 변화하면서 전체적인 분포가 바뀌게 되면 그게 그 시그널 인터프리테이션 하는 것에 영향을 그걸 준다는 뜻이 아닌가 이렇게 좀 받아들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전 처음에 확률 분포로 생각했을 때는 이 그 프리시전이라는 값이 사실은 어찌 보면은 확률 분포의 어찌 보면 파라미터인데 여기서 실제 우리 두뇌에서는 그거 자체가 지금 어떤 시그널에 인코딩 그러니까 시그널이 그것을 인코딩하고 있고 그게 마치 그 시그널이 오히려 그걸 조종한다라고 좀 이제 보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을 받았어요. 그래서 그렇게 생각했을 때는 이 표현들이 어느 정도 받아들여지지 않는가 이런 생각도 드는 것 같습니다. 근데 그러면 저는 한 단계 더 전으로 가서 그럼 확률 분포 자체가 우리의 신경 활동으로 레프레젠트 돼 있다고 보는 건가요? 예를 들면은 뭐 빨간색이라고 하면은 뭐 레드 라이트 뭐 리시빙 콘에 의해서 어떤 그런 확률 분포가 생길 수 있을 것 같기도 한데 그런 어떤 파퓰레이션 오브 뉴런으로 인해서 이러한 그 우리가 들어오는 센서리 자극에 대한 그 probability distribution이 이런 population of neuron activity로 represent 되고 여기에서 나타나는 그 파라미터 값들이 그러한 뉴로 모듈레이터에 의해서 또 인코딩 시그널이 되고 있다고 보는 건가요? 그러니까 그게 진짜 어려운 질문인 것 같아요. 근데 이게 그냥 그게 제가 생각했을 때는 그러니까 그렇게 하고 싶은데 그건 너무 강한 주장이다 보니까 사실은 그러니까 제 생각은 그렇거든요. 이게 사실은 이게 지금 여기 신경과학에 이 확률적 추론을 도입을 했을 때는 이게 이걸 제가 왜 이걸 왜 도입했을까 생각을 하면 결국에는 이게 너무 복잡한 시스템이니까 이걸 서술할 수 있는 수학이 사실은 많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뭔가 복잡한 시스템 내지는 항상 불확실해서 우리가 등호를 수식에서 사용하기 힘든 상황에서 어쩔 수 없이 변수를 디터미니스틱한 것 대신에 어찌 보면 되게 랜덤 베리어블들을 써서 우리가 등호 대신에 부등호를 써서 식을 전개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사실 그런 경우 때문에 사실 이런 확률 분포를 도입하고 하는 거는 결국에 제 생각에는 이렇게 도입을 안 하면 안 되기 때문인 것 같고 그리고 이것들을 잘 포착하게 내기 위한 그냥 수학적인 언어 내지는 프레임으로서 그냥 보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 그걸 인코딩하고 있다고 주장하는 내용들인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재밌는 거는 근데 이제 사실 제가 옛날에 확률과 통계에 대해서 잠깐 설명드릴 때도 조금 재밌다라고 소개해드렸던 부분이 이게 확률 분포에 대해서 이제 생각을 하면 얘네는 수학적 대상이거든요. 그 확률 분포는 수학적 대상이기 때문에 얘네들을 물리적인 어떤 자연물에 대응을 시키면 항상 역설이 발생을 합니다. 그 수학의 해석의 문제라고 항상 나오는데,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이게 결국에 확률 분포나 랜덤 베리어블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일종의 이벤트 스페이스를 메저러블 스페이스로 보내주는 함수인데
근데 중요한 거는 이게 다 정보 이론으로 지금 정립이 돼 있다 보니까 정보의 퀀티티, 양을 정립하는 데는 되게 효과적이에요. 근데 그 정보의 질적인 묘연의 그, 그 내용에 대해서, 그러니까 어떤 이벤트가 도대체 그것이 어떻게 이벤트로서 존재하는지, 그 이벤트가 다른 이벤트들과 질적으로 어떻게 다른지, 이런 내용들에 대해서는 사실은 정보 이론이나 확률과 통계 같은 수학적인 프레임워크에서는 애초에 다루질 않고. 그래서 방금 이야기해 주셨던 그 예를 들어 우리의 경험이 인코딩 되는가 이런 내용이 되게 어려운 질문인 것 같거든요. 왜냐하면 정보 이론은 정보의 내용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질적인 내용에 대해서 다루고 있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이게 되게 재밌는 질문이면서 되게 어려운 것 같습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한 가지 혹시 화면 공유 잠깐 해드려도 될까요? 네. 네. 그 사실은 이게 액티브 인프런스나 프레이너지 프린시플 가지고 의식에 대해서 지금 서술하고 있는 좀 유명한 논문이에요. 그래서 마르크 솜스라고 하는 남아공의 정신과 전문의 분께서 이제 영국에 오셔가지고 의식에 대한 문제를 좀 풀려고 하셨던 문제, 그런 것들인데, 이제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은 제가 스포를 하는 건데, 제가 이해가 안 돼서 저도 공유를 먼저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제가 아까 일단 일주님께서 해주신 질문으로 여기까지 온 건데, 그러니까 프리시즌 웨이팅이라고 이제 표현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재밌는 게 이 프리시즌 자체를 이제 마치 새로운 변수로 간주를 해요. 그래서 여기서 어떤 식으로 표현을 하냐면, 이게 우리가 인터널 스테이트나 액션을 가지고 하는 것처럼 이 프리시즌도 얘네들이 따로 움직이는 어떤 독립 변수로 표현을 하기 시작을 하거든요. 이게 어떤 분포에 내재되어 있는 값이라기보다 그게 따로 떨어져서 그게 또 영향을 주는 형태로 작동을 해요. 그리고 이거를 이 액션이라고 하는 외부 상태를 변하는 거에 대한 프레너지의 변화량을 이런 식으로 또 표현을 하고, 사실 그 프리시즌 웨이팅 자체를 어펙트라고 사실 주장하시거든요. 이게 그 리사 펠트만 바렛이라고 하는 이제 정동신경과학자 분께서도, 그분이 제가 알기로는 제일 유명한 또 정서 신경과학, 정동신경과학자신 걸로 알고 있는데, 그분이 프리스턴 교수님의 액티브 인퍼런스 티어리 중에서도 이 프리시즌 웨이팅을 사실 오늘 하기로 했던 유로 모듈레이터들에 대응을 시키고 그것들을 실험적으로 좀 증명해 보려고 하면서 정서신경과학이나 그 느낌에 대한 신경과학을 좀 도전했던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근데 이 프리시즌 웨이팅 자체를 어펙트라고 주장을 하시고, 사실 그게 어찌 보면은 여기서도 이야기가 나오는데, 저도 이제 나중에 저희가 한 번 더 다루게 되겠지만, 한번 이 이야기를 지금 꺼내지 않으면 쉽지 않을 것 같아서 한번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계속 주장하는 내용이 뭐냐면, 이 그러니까 필링이라고 하는 느낌이나 이제 우리 어펙트라고 하는 정동이라는 그 느낌 자체가 프리시즌 웨이팅에서 오고, 그리고 그것의 핵심적인 기능 자체가 우리 몸으로부터 우리 몸에게 그걸 알려준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얼러트니스 같은 기능을 수행하고 있고, 네. 그리고 여기 특히 마인드 바디 듀얼 프로블럼 같은 경우에서도, 네, 잠시만요. 조금 헤맸는데, 어, 여기서도 그런 얘기를 해요. 옛날에 그 폴 처칠랜드랑 파트리샤 처칠랜드 부부가 주장했던, 사실 제거주의는 아니라고는 하는데, 이제 이제 심리철학자들이 그냥 흔히 제거주의라고 말하는 것도 항상 이런 식으로 이런 예시를 들어. 예를 들어 전기가 방전되는 현상을 소리로 들으면은 천둥이고 시각으로 들으면 번개인데, 번개랑 천둥이 다른 거 아니냐 주장을 하면은 말이 안 되는 사실 주장이고 논증이고 우리가 풀 수 없는 문제다, 이렇게 주장을 하거든요. 근데 이 논문에서 하고자 하는 그 철학적인 주장은 우리가 두뇌에서 나오는 이지 프로블럼 오브 컨셔스니스라고 하는 의식과 관련된 신경상각물이랑 우리가 실제로 느껴지고 있는 의식 그 내용 자체는 사실은 그 두 개가 마치 천둥과 번개 같은 내용이고, 사실 핵심은 웨이트에 대한 프리시즌에 대한 웨이팅의 메커니즘으로 작동을 한다라고 설명을 해야 된다라고 주장을 하거든요. 그래서 제거주의적인 입장을 표현하고 있는데, 근데 이분이 계속 그래서 주장하고 있는 내용들이 결국에는 안토니오 다마지오
그리고 야크 팡크세프, 그리고 한 분이 더 계신데, 어쨌든 트로이트도 있고요, 사실은. 네, 그리고 제가 지금은 좀 내용이 많은데, 어쨌든 그런 식으로 여러 신경과학자 분들의 내용들을 액티브 인퍼런스 이론으로 풀어보니, 이 어펙트나 이 뉴로모듈레이션 자체가 사실은 이게 우리가 비잉 모델이 되는 경우, 그러니까 시뮬레이션에서 모델을 만드는 게 아니라 그 모델 자체로서 우리가 경험하는 경우에는 서브젝티브하게 그 어펙트의 이제 프리시전 웨이팅 메커니즘이 느낌으로 오게 된다 이런 식으로 주장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다 연관이 돼 있지 않을까? 또 되게 급진적인 이제 주장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어쨌든 그 프레딕티브 코딩이나 액티브 인퍼런스에서 의식을 설명하는 가장 프론티어에 있는 이론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거를 메타피지컬하게 방금 말했던 것처럼 네, 하면 또 어떻게 해석할 수 있을지. 그리고 또 이것과 관련된 실험들이 되게 많거든요. 예를 들면 특히 그 도파민이나 이 세로토닌 이런 것들 중에서도 여러 가지 호르몬 시스템 중에서도 인테로셉티브 시그널을 인코딩하고 있는 얘들에 관련해서 우리의 의식의 수준이 관여되거나 아니면은 ADHD 같은 게 생기는 그런 것들을 좀 뭐 인용하고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다음에 좀 소개해드리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들고요. 어쨌든 의식과 관련된 부분은 특히 느낌이나 주관적 경험으로 사실 철학에서도 정리를 하고 있다 보니까 결국에는 정서와 연관되고 있다는 게 좀 주류는 아니지만 어쨌든 많은 신경과학자분들이 동의하고 있는 것 같고, 그 의식에 대한 문제는 사실은 또 몸에 대한 문제고, 정서와 느낌에 대한 문제고, 그 느낌에 대한 신경과학이 지금 오늘 설명해 주신 유로모듈레이션이랑 프리시전 웨이팅으로 프리딕티브 코딩 이론이나 액티브 인퍼런스 이론으로 시뮬레이션도 하고 설명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가장 우리가 관심 있어 하는 의식이나 주관적 경험의 그 주관성이랑 좀 관련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다음에 이 부분을 되게 깊게 하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어쩌다 여기까지 왔는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한번 네, 소개해 드렸습니다.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그 유로 모듈레이터랑 억질로 연결시키는 게 지금 현재 그 과학 수준에서 의미가 있나라는 생각을 엄청 많이 하거든요. 사실 정신과에서는 그런 뭐 설명들을 많이 하죠. 뉴로 모듈레이터 아까 뭐 근태님도 질문하셨듯이 결국 뭐 스키조프레니아, 도파민과 연관되어 있다. 그거 다 정말 진짜 추측일 뿐이고 거기에 대해서 아무것도 몰라요. 정말 그냥 저는 공부하면서 그냥 모르는 걸 그냥 어떻게든 설명해 보려고 하고 있네 정도 수준으로 다가와지거든요. 뭐 도파민이랑 연결시키고 뭐 세로토닌이랑 연결시키고 그런 수준인데 그거를 또 이제 막 만들어진 이론과 연결지면 뭐랄까 둘 다 그 모래 위에 쌓은 성인데 그걸 두 개 합치려고 하면은 더 어려워지지 않나라는 저는 그런 생각이 살짝은 있어서 억질로 뉴로 모듈레이터랑 연결시키려는 그런 작업이 과연 지금 수준에서 의미가 있을까에 대한 논의도 한 번은 좀 필요는 할 것 같아요. 혹시 그거를 제가 그러면은 제가 그 저도 뉴로 사이언스를 하다 보니까 그 우리가 이야기하는 그 뉴로 모듈레이터에 대한 현재까지의 이해들을 조금 발표에 담아가지고 그걸 빨리빨리 한번 넘어간 다음에 같이 저도 오늘은 사실 그게 가장 중요한 이야기라고 생각했어요. 이게 뭐 이해가 뭐 이걸 이해한다기보다는 이러한 시도들이 어, 어떤 의미가 있는가? 아니면은 뭐 타당한가? 뭐 그거에 대한 이야기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해가지고 먼저 제가 한번 빠르게 그럼 쑥 훑고 같이 그 이야기를 좀 해봤으면 저도 좋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것도 그럼 지금 빨리빨리 넘어가겠습니다. 그 앞선 챕터에서 뭐 그 이 cortical column이 있는데 그 컬럼 간의 커넥션은 뭐 likelihood distribution을 시그널링하고 뭐 컬럼 안에 마이크로 서킷은 transition probability나 continuous dynamic을 시그널링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도 잘 저는 이해 못했지만 다이나믹에 대해 배우는 것은 어떤 이런 컬럼 간의 커넥티비티의 어떤 변화를 가지고 올 것이고, 뭐 마이크 어떤 옵저베이셔널 모델에 대한 러닝은 이제 컬럼 내의 그런 커넥티비티의
변화를 가지고 올 것이다 라는 내용이 있었는데 이거 사실 잘 이해가 안 돼서 일단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어 이것도 제가 생각했던 건데 근데 개인과 시냅틱 에피커시라는 말을 계속 다르게 사용을 하시길래 저자분이 이게 저는 사실 어떻게 다른 건지 잘 개념이 안 서가지고 이것도 하나 넣어봤는데요. 시그널 게인이라는 건 사실 인풋에 대해서 아웃풋이 얼마큼 나가냐가 이제 시그널 게인이라고 하면 시냅틱 에피커시도 뭐 비슷한 그러니까 시그널 게인을 달라지게 하면서 시냅틱 에피커시를 안 바꾸고 시냅틱 에피커시를 안 바꾸면 시그널 게인을 바꾸는 방법이 뉴런에서는 없다고 저는 생각을 했거든요. 사실 시냅틱 에피커시라 함이 우리가 말하는 이 베타 값들이라고 생각을 했고 들어오는 인풋들이 있으면 이 베타 값에 의해서 아웃풋이 나온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 둘을 나눠서 설명하는 것에 살짝 의문이 있었던 점이 있고요. 그래서 사실 이 시냅틱 트랜스미션하고 뉴로 모듈레이션을 조금 이러한 그 두 개의 관계와 뉴로 모듈레이션과 러닝의 관계를 살짝 혼돈해서 막 사용하는 것 같다는 느낌이 살짝 있었습니다. 그래서 시냅틱 트랜스미션이라고 하면 우리가 보통 글루타믹 가바이에서 그냥 정말 정보 전달을 위해 쓰이는 그런 인풋 값의 어떤 양으로 따지자면은 그 얼마큼 인풋이 글루타메이션이 얼마큼 나왔을 때 그 포스트 시냅틱에서 얼마큼 반응이 있을 것이냐 그 시냅틱 웨이트를 바꾸는 게 뭐 러닝도 있겠지만 뉴로 모듈레이터도 그러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사실 생물학적으로 봤을 때 뭐 뉴로 모듈레이터는 시그널 게인을 바꾸고 러닝은 시냅틱 에피커시를 바꾼다 하는데 뉴로 모듈레이터도 시냅틱 에피커시를 바꾸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점에서 사실 하나 의문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간단하게 잘은 모르지만 그래서 뉴로 모듈레이터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는지 간단하게 정리를 해봤는데 아세틸콜린 하면은 우리가 보통은 PNS에서 많이 잘 알고 있죠. 뭐 뉴런과 근육 사이의 어떤 그 정션에서 뭐 분비돼서 뭐 하는 그런 이때는 아까 말했던 뉴로 트랜스미터와 같이 역할을 하게 되는데 CNS에선 이러한 NMJ에서의 뉴로 트랜스미터 같은 역할이 아니라 좀 더 뉴로 모듈레이터리한 역할 그러니까 좀 롱 레스팅한 어떤 그런 그 채널에 의한 액티비티가 아니라 뭐 G 프로틴이나 뭐 이러한 것에 의해서 좀 롱 레스팅한 시냅틱 에피카시의 변화를 일으키는 그런 뉴로 모듈레이터로서 작동을 하게 되고 우리가 뭐 메모리 어라우설 어텐션에 영향을 준다고 하는데 뭐 제가 이해하는 거는 우리가 뭐 담배가 이제 니코틴이 작용을 하는 그 리셉터가 아세틸콜린의 니코티닉 리셉터에 작용을 해가지고 우리 CNS에서 각성 효과를 일으키는 거기 때문에 아세틸콜린 뭐 각성 효과 뭐 이런 식으로 이해를 그동안 하고 있었고요. 도파민 같은 경우가 정말 하는 일이 많은 것 같아가지고 도파민이 뭐 하나의 프리시전을 인코딩한다 이렇게 말하기는 좀 어려울 수도 있다고 생각했는데 또 우리가 도파민 하면 가장 많이 알고 있는 게 무브먼트와 리워드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무브먼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아까 누가 설명해 주셨듯이 파킨슨 디시즈에서 그 서브스텐셜 나이그라 부분에서 어떤 셀 데스가 일어나게 되면은 도파민의 릴리스가 줄어들게 되면서 어떤 그 트레머나 이러한 무브먼트 릴레이티드 디소더가 나타나게 되고요. 리워드와 관련해서는 우리가 도파민 중독, 뭐 도파민 하면서 이걸 되게 쾌락하고 흔히 많이 연관을 시키는데 그 실험에서도 그 도파민 릴리싱 뭐 BTA 리전인가요? 그런데 이렇게 연결을 시켜서 레버를 누를 때마다 쥐가 도파민이 릴리스 되게 했더니 밥도 안 먹고 물도 안 먹고 레버만 누르다 죽었다더라. 이래서 쾌락 중추다라고 하는데 사실 제가 이해하기로는 쾌락 자체라기보다는 그 행동을 reinforce 하는데 그 행동을 강화하는데 사용되는 어떤 리워드 프리딕션 에러를 시그널링 하면서 이런 행동을 강화하는 데 사용되는 그런 뉴로 모듈레이터로서 리워드를 좀 리워드와 관련된 뉴로 모듈레이터라고 이해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또 아까 얘기가 되게 많이 나왔는데 조현병에서도 우리가 쓰는 그 조현병에서 쓰이는 약들이 뭐 도파민 D2 리셉터를 막는다고 알려지면서 뭐 이게 도파민이 또 어떤 세일리언스라고 말하는데 이 센서리 인풋이 얼마나 중요한가, 여기에 얼마나 뭐 집중을 해야 되는가, 뭐 그러한 정보를 또 인코딩하는 것 같다라고 말하는 이론들도 있는 것 같아서 이거를 하나로 이렇게 하나의 역할로 좀 한정짓기는 좀 어려운 것 같다라는 생각을 또 했고요. 세로토닌 같은 경우는 우리가 그 무드와
굉장히 많이 연관돼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왜냐면은 그 세로토닌을 재흡수하는,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그 엑스트라셀룰러 그러니까 시냅틱 정션에 분비되어 있는 세로토닌을 다시 흡수해가지고 없애는 역할을 하는 것을 막는 약들이 SSRI, Selective Serotonin Reuptake Inhibitor라고 하는데, 이러한 약들을 사용했을 때 뭐 불안이나 우울 같은 증상들이 나아진다라고 하면서 이때 옛날엔 이제 뭐 세로토닌 그럼 높으면 기분 좋고 세로토닌 낮으면 기분 안 좋고 뭐 이렇게 이해를 했는데요. 그 이후에 뭐 세로토닌 트랜스포터의 어떤 그런 폴리모피즘이라고 하는데, 하여튼 이게 사람에 따라서 세로토닌 트랜스포터가 많은 사람, 세로토닌 트랜스포터 낮은 사람, 이런 사람이 있는데, 오히려 이러한 경우에는 그 세로토닌의 양이 많을수록 더 우울증에 걸릴 확률이 높다라는 이러한 연구가 나오면서 되게 두 개가 패러독시컬한 것 같다. 그래서 세로토닌 단순히 많으면 기분 좋고 적으면 기분 나쁜 게 아닐 수도 있겠다. 그리고 또한 이 SSRI라는 게 먹으면 바로 우리 세로토닌 레벨이 높아지긴 하는데, 증상으로 그 어떤 효과가 나타나기까지는 보통 4주에서 6주 정도 걸린다고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어떠한 러닝과 관련이 된 것 같다, 어떤 롱텀 체인지스와 관련이 된 것 같다라고 생각하고 있고, 지금 뭐 제가 이해하기로는 뭐 세상이 너무 나쁜 것 같고 이래서 내가 우울증이 걸리고 이랬는데, 이러한 세로토닌의 양을 늘림으로써 세상이 그렇게 나쁘지 않다라는 그런 빌리프 업데이트를 하기 위한 그 윈도우를 좀 여는 역할을 하지 않나 라고 하면서, SSRI가 뭐 CBT와 같이 병행했을 때 뭐 효과가 좋다 뭐 이런 얘기가 있으면서, 하여튼 러닝과 관련된 어떠한 무드와 관련된 그런 뉴로 모듈레이터인 것 같다라는 그런 생각이 있는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노르아드레날린은 우리가 뭐 fight or flight 그런 리액션에 흔히 사용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arousal, alertness, attention 뭐 이런 것과 관련이 있다고 알려지고요. 실제로 동물에서도 그 깨어있는 그 하루 중에 이제 언제 노르아드레날린이 많이 나오는지 적게 나오는지를 봤을 때, 잠잘 때는 이제 좀 줄어들었다가 깨면서부터 이렇게 좀 정신을 깨우고 몸을 깨우고 하는데, 그런 어떤 어텐션이나 알러트네스에 관련이 돼 있는 것 같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 뉴로 모듈레이터라 하면은 그렇게 말씀해 주셨다시피 그렇게 단정 지어서 이 이론으로서 설명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은 아닌 것 같고요. 제가 생각했을 때는 그 뭐 생물이 사용하는 도구로서 봐야 되는 것 같은데, 그래서 어라우절에 그럼 관련된 뉴로 모듈레이터라고 하면 네 개가 사실 다 관련이 있고, 또 이러한 도구들이 꼭 CNS가 아니라 뭐 내장에 가서 완전 다른 역할을 하기도 하고, 뭐 또 다른 동물에서 완전히 다른 역할을 하기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뭔가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어떤 뭐 레고 블럭 뭐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는 게 더 맞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면서도, 그래도 이러한 액티브 인프루언스가, 왜냐면은 그 리워드 프리딕션 에러라는 모델은 굉장히 큰 효용이 있었고 또 많이 받아들여지고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도파민을 이해함에 있어서. 근데 이것도 하나의 모델이고 이걸 수식으로 바꾼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까지 어떤 상황에 특정해서 뭐 어느 영역에서 어떤 상황에서는 이러한 유로 모듈레이터들이 뭐 이러한 식에서 이러한 파라미터를 의미하는 것 같다라는 시도는 기존에도 있었고 또 의미가 있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나누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한 가지 그 질문이 있는데요.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서 개인하고, 시그널 개인하고 에피커시가 이거를 비교를 했고, 그 다음에 트랜스미션하고 뉴럴 모듈레이션을 이렇게 일종의 개인을 트랜스미션, 그 다음에 에피커시를 모듈레이션으로 했다는 게 안 맞는다, 이런 얘기인 거죠. 지금 그 부분은 어, 비판하는 점이. 제가 제가 헷갈린 걸 수도 있긴 한데요. 네. 그 여기서 시그널 게인이라고 하는 컨셉을 제가 잘 이해 못한 것 같기도 한데, 그 시냅틱 에피카시의 변화 없이 시그널 게인을 변화할 수 있느냐라는 의문점이 하나가 들었다는 것이고요. 음. 그리고 어 그렇기에 뉴로 모듈레이터나 러닝 모두 시냅틱 에피카시를 변화시키는 방법이
이지 않나라고 생각한 것 같습니다. 한번 정리를 한번 같이 해보자면 사실 저도 약간 그 개인이라는 것과 에피커시라고 하는 걸 구분을 해놓긴 했는데 보통 개인이라고 하는 그 말이 뭐 여기서뿐만 아니라 개인이라고 하는 맛은 보통 인풋과 아웃풋의 보통 비율을 얘기를 하는데 여기서 또 저희가 시냅스의 인풋이 있고 아웃풋이 있을 때 이제 그 앰플리튜드의 비교만을 둔 게 이제 아마 개인이라고 하는 것 같고 에피커시는 아마 조금 더 많은 의미를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여기서 약간 하나 짚고 싶었던 거는 저는 사실 뉴런이라는 게 전선이라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즉, 덴드라이트가 받고 그냥 엑선으로 쏜다. 라고 해서 저희가 이제 전깃줄로 비유를 하면 뉴런 자체가 그냥 전깃줄로 사실 생각을 했었는데 최근에 이제 뉴럴 컴퓨테이션 계산신경과학에서 바라보는 뉴런을 보면서 되게 좀 충격을 받았던 게 뉴런 이제 뉴럴 컴퓨테이션에서 생각하는 전선은 뉴런 자체가 아니라 그냥 그 이온들이 섞여 있는 그 매질 자체를 다 전선으로 보고 뉴런 덴드라이트 그리고 엑선 뭐 마일린도 중간에 있겠지만 결국은 그 소듐이 됐든 포타슘이 됐든 각각의 펌프들이 다 존재하는데 그 펌프들을 통해서 결국 이온이 이제 이동을 하게 되고 각각의 펌프들은 이제 전기줄 저희가 이제 회로로 봤을 때 리지스턴스와 컨덕턴스 기능을 다 하는 물질들로 다 이제 보더라고요. 그래서 어쨌든 하나의 뉴런이 액티베이션이 되려면은 이제 저희가 알고 있듯이 소듐 스레스홀드를 넘어해서 확 이제 일어나야 되는데 이제 그것도 사실 소듐 채널이라고 하는 뭐 이제 그거의 그 특징을 다 따지면서 이제 어떤 값을 올라가면 그게 열린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는 건데 그러면은 결국 뉴런이 엑스트라랑 인트라를 비교했을 때 이제 그 원래 네거티브였던 것이 어느 정도 올라가는 그 상태가 되면 이제 열린다는 건데 그 올라갈 수 있게 해주는 요소는 결국은 다양한 또 채널들에서 양이온이든 음이온이 빠지는 것들이 합인데 그 합이 만들어질 수 있는 게 두 가지 방법인 것 같아요. 하나는 이제 Excitatory Post Synaptic, 그러니까 EPSP라고 하는 것과 IPSP가 이제 글루타메이트가 이제 계속 익사이테이션을 시킬 거고 이제 가바라고 하는 게 인히비션을 시키는 것으로 저희가 이제 글루타메이트랑 가바를 이제 이해를 하는 거는 얘네들은 그 자체적으로 리셉터에 붙음으로써 소듐을나 이제 그런 물질들을 계속 직접적으로 이제 열어주기 때문에 직접적인 앰플리튜드를 바로 전달하는 물질들이고 걔네들이 이제 그러니까 글루타메트 3개, 가바 2개 그러면은 3 빼기 2니까 하나라고 하는 것처럼 이것들이 막 그냥 무조건 그냥 더하기 빼기로서 그냥 더해지는 것 같다는 생각을 했고 지금 약간 섞이긴 했는데 어쨌든 뉴로모듈레이션을 약간 얘기를 좀 하면은 사실 도파민이라고 하는 게 리셉터로 작용도 하지만 아까 준선님께서 보여준 사진 보면은 프리시냅틱에도 작용하고 시냅스 자체도 작용하고 포스트 시냅틱에도 작용한다라고 하는 그 문구가 이제 프리시냅틱에서 뭔가 그런 물질들을 이제 베시클들이 이제 분비돼서 나오는 그런 데도 영향을 주고 그리고 시냅스에 이제 모듈 그 뭐 표면적도 영향을 주고 그리고 포스트 시냅틱에서 그런 양이온들이 이제 들어오게끔 하는 그런 채널들의 개수들도 영향을 주고 그것들이 열리고 닫히고 하는 그런 것도 다 영향을 주는데 결국 이런 모든 것들이 다 합쳐져서 결국 포스트 시냅틱의 특히 덴드라이트 수용 부분에서의 이제 익스트라와 인트라의 그 전이차가 변하게 되는 순간 결국은 이제 액티베이션으로서 전달이 되잖아요. 결국 개인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인풋이라고 하는 앰플리튜드와 결국 이제 아웃풋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 액티베이션이 됐다 안 됐다의 그 비율만을 이제 얘기를 하는 거라면 에피커시는 아까 말했 이제 그런 시냅스에서 정보가 전달될 수 있는 그 요인들을 다 사실은 고려를 하는 부분이 아닐까 사실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제가 말이 너무 많아져가지고 지금 요지를 약간 놓쳤는데 일단 제가 생각하고 있었던 거를 일단 다 말씀을 드렸고 혹시 제가 말씀드린 거에서 추가적인 코멘트나 질문 있으면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근데 여기서 지금 사실은 이게 시냅틱 이피컷이라고 돼 있고 이게 시냅틱 게인이 아니라 그냥 시그널 게인이라서 아까 저기 발표하신 분이 말씀하신 게 책에서도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이 드는데 그러니까
이거 너무 딱 대비를 두고 뭐 다른 거야 이렇게 얘기 할 필요 있나라는 생각도 좀 들긴 하네요. 네. 사실은 개인 값이 올라가 내려가는 거는 리셉터의 개수나 뭐 이런 걸로 생각할 수 있는 거라서 잘 모르겠어요.